글 쓰는 비법, 글쓰기 방법 10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 10가지는 강원국이라고 하는 대통령 글쓰기 담당 문장을 다듬었던 작가가 10가지 글쓰기 비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잘 쓰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가 첨삭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감하는 거죠. 내 작품을 가감하는 겁니다. 글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은 실전에서 익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라고 하는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또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평론을 하든 어떤 문학 작품이든 연극을 하든 전 문화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연극을 하거나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건데 실전에서 익혀야 훈련을 해야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실전이 있잖아요. 선교지면 선교지역. 그러면 선교지역이라고 하는 그 실전은 최고의 작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예. 그리고 뭐 7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80이 된 우리는 80의 인생을 아직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실전의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첨삭지도에서 첨삭 그러니까 내 작품을 가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멘토입니다. 혹시 여러분 글 쓰는 멘토가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글을 첨삭 지도하는 멘토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미 전사님도 있고 이미 전사님. 네. 나에게 글 쓰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멘토가 없습니다. 네. 건방질지 모르지만은 그런 찬스가 한국에 있을 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미국으로 91년도에 왔기 때문에 멘토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가까이 있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멘토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찾아가고 완성을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10년 전에 시집을 냈는데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그 시집을 보면 내가 쓴 글인데 이게 나 부끄러운 거라. 왜 그럴까? 10년 전에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작품을 쓰고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 작품에 대한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이 작품이 질이 떨어진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글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첨삭 지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My mind is not commenting. Margaret Carrero, KNX 1070 News Radio. 첨삭 지도를 이 작품을 다듬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부끄럽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누군가가 내 작품을 내 멘토가 있어서
이 작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첨삭을 하고 그 작품을 다듬고 그랬으면 10년 후에도 거의 비슷한 동일한 감정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 쓴 작품은 내 작품이 최고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똑같은 소리지요. 네.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작품을 썼는데 읽어봐도 이거는 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작품 같아요. 또 하려면 그 방송을 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르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비법 가운데 하나는 멘토를 두는 겁니다. 그 멘토를 두는 것은 내 작품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멘토가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 그러면 그 작가는 날개를 달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주관적인 내 세계가 객관적으로 넓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시고 가래. 내가 그냥 멘토를 곁에 두라. 이것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나는 오줌 걸 건넜어. 아무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윤 목사님 네네. 음성 좀 꺼주세요. 계속 나오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글을 쓰는 겁니다. 지금 시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글 쓰는 단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들어가서 내 글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를 같은 모인 사람들에서 내 작품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전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도사님이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 나갑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시전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또 그 작품의 질이 높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글들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전이라는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시작업을 하고 또 여기에서 멘토가 생기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 작품들이 첨삭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전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큰 자긍심, 긍지를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단체 한번 가보십시오. 뭐 기독교 문인단체 우리 LA도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뭐 강사 초대를 해서 어느 정도뿐이지 이렇게 이미 전도사님처럼 단계별로 심화 있게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작품화를 위해서 애쓰는 단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시창작 무슨 아카데미 같은 곳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또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시전에서 대단한 작가, 대단한 작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께 쓰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런 관계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흉내내기입니다. 자, 스승도 멘토도 없어요. 나에게는 또 글 쓰는 가까운 친구도 없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나 칼럼 리스트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작품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작가는 이렇게 썼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랬을까를 늘 연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작품을 쓰면서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작가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그 고정희, 예? 고정희 시인, 고정희 시인, 예? 고정희. 고정희 왜 그러세요, 사님? 그분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네. 나서 그 시에 제가 흠뻑 젖어서 네네. 읽고 또 하면서 그 내용이 그냥 제 내면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감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초창기. 예예. 또 한번 한 두 분 정도만 더. 예, 에미 예. 에미 권사님. 예. 요즘에 그 권경인 시인이라고 예. 그분의 시는 삶에서 우러난 그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 시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예. 또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예, 예. 우리 최 권사님. 네네. 저기 키우고. 이미 전도사님. 아.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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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하늘 시인으로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신앙적이고 그 깊은 내면에 그런 시를 쓰시는데 그게 감동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네. 너무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또 한 번만 또. 네. 또 있습니까? 만약에 이분인데요. 네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굽니까? 에필로그를 쓰신 분이에요. 예? 에필로그. 네네. 제목이 안 보여요? 예. 시 제목이요. 네. 보이세요? 못 네. 보셨어요? 이미 전도사님. 자, 이미정 사님. 예, 예. 이미정 너무나 좋아해요. 대단한 인기가 있네, 시전에서. 그러니까 네,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네. 저는 지금까지 시를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좋아했는데 네네. 이분 만나가지고는 다른 시를 안 읽어요. 그래요? 절대적인 팬을 갖고 있네. 네, 아주 팬이에요,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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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두 사람. 하나는 이제 유한진 시인이라고 지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었고, 수필도 쓰고, 뭐 그런, 원로죠. 원로 시인인데,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유한진 시인님이 썼던 건데, 이게 내가 받은 게 86년, 86년이니까 이게 오래됐죠. 86년 8월 1일 날, 이 유한진 선생님한테 이제 받은 자기 시집인데, 너무 귀여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근황이라는 시인데 이런 거예요. 근황. 부빌수록 자꾸만 소금가루 떨어지는 눈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물끄러미 너를 보며 산다. 어쩌면 이대로 곧장 해탈에도 이르게 될 듯. 이 근황이라는 시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또 작품의 시인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유한진 시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어를 조탁하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돌멩이 같은 걸 갖다 놓으면 깎고 다듬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 한 절 한 절, 구절, 공간 이런 데를 가만히 느껴보고 살펴보면 언어를 빛나게 하는 시인입니다. 언어를 아주 아끼는 시인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집중력이 있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한진 시인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인, 잊지 못할 시인이 하나 있는데 기형도 시인입니다. 들어보신 일 있나요? 기형도? 입속의 검은잎. 네네. 기형도 네, 시인. 첫 번째 시집이고 마지막 시집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났는데 연세대학교가 나왔었죠. 그 신춘문예 1900 몇 년도지? 그때가 어디 봅시다. 85년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었고 89년입니다. 1989년도에 30살이었는데 그 종로에 가보면 파고다 극장이 그 극장 안에서 죽었어요. 30살에 죽은 시인입니다. 죽고 나서 세상에 발표된 시집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시입니다. 30살의 요절한 시인입니다. 이 기형도 시인이 30살의 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안개라는 시입니다. 안개.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다욱이 안개가 낀다.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이 천천히 쥐어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문득 저울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중리학입니다. 서정적인 것 같지요.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안개가 자욱이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맹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80년대 초중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짐작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시대적 상황을 30세 죽기 전에, 이게 20세에 썼을 수도 있고 30세가 되기 전에도 썼을 수 있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 기형도 시인이 50세, 60세, 70세의 세계관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정리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런 시도 썼어요. 입속의 검은잎은 너무 길기 때문에 소개할 수 없고 이런 시를 또 썼어요. 대학 시절입니다. 나무 의자 밑에는 버려진 택들이 가득하였다. 은백량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하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돌층계 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민주화 운동이 열렬했던 때 아닙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이 기형도 시인이 조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시인의 자세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는 이 세계를 관조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정체성이요. 아주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고 이 세계가 왜 부조리가 일어나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죽는다니까요. 미쳐버려요. 이 젊은 작가들, 기형도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작가들, 단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을 쓰고 세계관 속으로 젖어들다 보니까요. 단순히 글만 쓰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글을 쓰면서 세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목적점이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세계관을 이미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는 작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크리스찬 작가들은 대단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 작가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작가들이 세계관을 논하고 보는 논조를 따라가 보고 그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음미하다 보면 기용도라고 하는 시인은 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내용들이 작품 속에 줄줄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아픔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크리스찬 작가로서의 이 시적 방향이 좀 광범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작가를 흉내내기를 시작하는 것은 글을 잘 쓰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또 그 작가처럼 나는 흉내를 내보고 글을 써보고 다듬어보고 하는 이 훈련은 앞으로 작품의 질도 그렇고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반론 쓰기입니다. 이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반론이라는 것은 논조나 내 생각과는 틀려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작품을 읽었는데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시를 읽었는데 이거는 시 같지도 않고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기분도 나쁘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작품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또 칼럼이나 또 다른 평론이나 또 논설이나 이런 것을 읽었을 때에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영역의 글을 읽고 그것을 비판하고 평론하고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글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왜 싫어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의 글을 써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평론의 영역도 넓잖아요. 문학평론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평론, 미술, 음악평론, 영화평론도 있고 정치평론도 있고 시사평론도 있고 이 평론이라는 장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반론 쓰기를 하다 보면 이 가운데 시전에서 제대로 된 평론가가 한 분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보면 한국의 평론가,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5년 동안 평론가를 당선을 못 시켰습니다. 그만큼 평론가가 많이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LA 적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괜찮은 평론가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기독교 작가 가운데 제대로 된 평론가가 많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평론가들이 많이 나와서 기독교의 작품을 비판하고 관조하는 그 이상입니다. 평론이라는 게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론가 역할 중에 하나는 A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가 글을 썼는데 시집을 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작가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더 영향이 있고 이걸 모르면서 쓰는 작가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글만 쓰는 거예요. 작가로서. 근데 제대로 된 평론가는 그것을 잡아줍니다. 균형을 잡아줘요. 이 작가는 이런 정서를 묘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다든지 그 작품에 대해서 나갈 방향을 평론가가 잡아주는 겁니다. 균형을. 그러니까 기독교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소망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반론 쓰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임미 전사님이 앞으로 이제 시만 가르치지 말고 반론 쓰는 그 훈련도 시켜주시면 제대로 된 평론가를 또 한 번 더 기대해 보는 거죠. 이 가운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나 또 일반 단체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글을 잘 쓰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은 편지 잘 안 쓰지요. 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그 오래전에 엽서를 꼭 2장씩 썼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보내고 똑같은 엽서를 한 장은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 누구한테 몇 년 몇 월 며칠에 보냈다. 그 내용은 가질 수 없지만은 그 엽서를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편지 쓰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 시전에서 여러분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인사 나누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자필로 뭐 이미 전사님한테 또 에미 권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 한 사람 독자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안 읽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편지를 보냈는데 안 읽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는 내 속에 있는 정서를 표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라든지 또 교회 성도들에게라든지 편지 쓰는 일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는 요약하기입니다. 요약. 자, 여러분 책 한 권을 예를 들면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글 잘 쓰는 방법이 뭐냐? 논조, 비평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잘 보면 요약을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소설가는 한 문장을 가지고 이것을 50장, 60장, 100장, 1000장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책도 읽고 시도 읽고 그랬을 때에 요약하는 훈련을 늘 하십시오. 한두 문장으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를 읽고 이거는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느낌이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요약을 잘하면 소설도 쓸 수 있습니다. 시전에서 시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필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설도 쓸 수가 있고 평론도 할 수도 있고 이 문학적인 외양을 확장하는 거니까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사실 소설도 잘 씁니다. 그런데 소설가가 시는 잘 못 씁니다. 희한하죠. 잘 보세요. 네, 맞아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필도 잘 씁니다. 시로 시작한 사람은. 소설도 쓰고 평론도 할 수 있고 뭐 논조도 할 수가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모든 여러분이 읽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두 줄로 다 요약하는 그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약을 깔끔하게. 그 요약한 걸 가지고 무궁한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SNS 활용하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작품을 문학 잡지라든지 또는 시전에서 만드는 동인지라든지 이런 작품 발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작품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스스로 개인 시집을 낸다든지 출판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이것도 활용을 잘하는 겁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겁니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네피포드 엽서를 매일마다 보내는데 지금 한 2달 동안 쉬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우리 그 정인턴, 우리 네피포드 예술인협회의 정인턴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신인상을 받고 나서 매년마다 시집을 내요.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작품을 써서 발표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쓰는 분입니다. 또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그 누구예요? 또 우리 시인 중에 하나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매년마다 시를 내요. 어떨 때는 1년에 2권씩도 내요. 그 정도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작품을 써서 공개를 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또 질책도 받아가면서 그래야지만 작품의 활동량과 이런 것들이 넓혀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SNS에 보면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렇잖아요. 페이스북 같은데 그 하나 만들어셔서 작품을 꾸준하게 올려보시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노가다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 노가다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집 짓고 뭐 이런 건축하는 시인인데 상도 안 받은 분이에요. 권태천 시인이라고 제가 팔로우입니다. 저도 같이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대단한 시인이에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등단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시를 그 페이스북에 계속 올립니다. 일주일에 1번, 2번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독자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깜짝 놀랍니다. 등단 시인이고 뭐 다른 작가들도 그분의 작품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권태천 시인 작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시를 쓰는 분이에요. 추위는 기억의 냉장고를 열고 꽁꽁 언 신발을 몇 번이고 발이 들어가도록 땅에 쥐어박았다. 해방천 가파른 언덕들에 눈이 쌓이고 100부 넘는 새벽 신문 팔뚝에 쌓이고 허름한 운동하는 또각또각 구두소리 컹컹 밤을 깨는 개소리에 언눈밭 연탄재 깨는 소리 밤의 파편 옆으로 허름한 양탄자를 걷는 너의 발소리 새벽보다 어두운 나의 얼굴에 황급히 모자 덮는 소리 한부 날아간 더딘 무게의 낡은 세상 꽁꽁 언 그 집 앞 눈밭을 덮는 소리 이렇게 쓰는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름이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SNS 브로그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해서 내 작품을 올리다 보면은 여러분의 작품이 점점점 탄탄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SNS라고 하는 최첨단 문명을 활용하는 것도 글을 지속시키고 잘 쓰는 비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시 쓰는 겁니다. 뭐 우리는 다 시를 쓰잖아요. 자, 시 쓰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시 쓰는 사람인데 시 쓰는 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시를 쓰는데 나는 이 부분이 어렵다. 네? 아, 안 어렵구나. 네. 네. 글을 어떻게 압축시켜야 될지 모를 네, 때가 제일 압축시키는 거. 네네. 그것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연습해야 되거든요. 압축시키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언어를 압축시키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5차, 6차, 7차까지 갑니다. 그냥 내가 느낀 정서를 예를 들면은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는,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다 공감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갖다가 그건 1차적인 우리 기독교적 정서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를 또 채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황과 정서의 감정을 또 조립하고 또 조탁을 해서 또 다른 객관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전에서 또 함께 모여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비결 중에 하나는 시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묘사하기입니다. 글을 시가 됐든 평론이 됐든 수필이 됐든 묘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글을 통해서 묘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묘사를 해 보십시오. 행복이라고 하는 묘사를. 나를 포기하는 거? 야, 오케이. 행복은 나를 포기하는 거다. 오케이. 확실히 등단 시는 틀립니다. 네. 나를 포기하는 거. 예, 또. 행복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 고민돼요? 우리 그레이스 정 목사님. 행복은 뭡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저는 행복은 바라봄이라고 생각해요. 아, 행복은 바라봅니다. 오케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행복은 네. 바라봅니다. 행복은 나를 포기하는 거다. 이 시 하나, 여기서 시 한 편이 나온다니까요. 한 줄이 중요한 거예요. 한 줄의 정의가. 그래서 만약에 행복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거를 시로 확장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걸 수필로 확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제에 맞게 글을 잡고 쓰면 되는 거니까요. 또 행복은 또 뭡니까? 행복이란 에이미 권사님. 저는 늘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 평화가 있을 때 저는 네. 행복 느껴요. 예.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강과 평화이다. 오케이. 또 말씀해. 내려놓는 것이다. 네? 포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네. 내려놓는 것이다. 아, 행복은 내려놓는 것이다. 완전히
네, 철학자들입니다. 네. 이게 어떤 것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닌 것 같은 거 있어요. 네, 뭐, 구름 타는 곡. 어? 구름 타는 거. 뭐라고요? 구름 타는 구름을 타는 거? 구름 타고 붕붕 다니는 거. 아, 하늘을 나르면 얼마나 행복해요. 어, 하늘을 보고 다릅니다. 날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찍어요. 오케이. 또 한번, 예. 인정하는 것이다. 행복은 인정하는 것이다. 네.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 저기 여기 안 하셨죠? 사랑하는 것이다. 해 일을 행복은 사랑할 때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랑. 오케이. 야, 이거 다 갖다 붙여놔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전에서 행복이라는 시를 행복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뭐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있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뭐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행복인데, 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잘 보세요. 그냥 설명 없이 이해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책상, 예를 들면 이거 핸드폰, 자동차, 뭐 탁자 이런 것들은 그냥 설명이 없어도 이것이 핸드폰이다 그러면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이것이 핸드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물질 명사에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설명 없이 이해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반드시 해야만 이해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추상명사 계열의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행복, 이건 추상명사예요. 행복이 뭡니까? 다 달라요. 네. 입장이 다 달라요. 내 느낌도 다르고 또 사랑, 믿음, 우리 성경 속에 추상명사 계열의 단어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만약에요, 추상명사 계열에 있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랑, 믿음, 소망을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단어를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묘사입니다. 신앙인들이 사랑, 믿음, 소망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는 거죠. 사랑을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 가슴에 안 닿는데 상대방이. 자, 이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도 이것이 오래전 일인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행복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그 조사를 해본 겁니다. 평은 성경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이 뭐냐? 베푸는 삶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챙긴다면 행복을 느끼기란 참 어렵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간다면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 도영 스님입니다. 스님은 행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구는 채워도 모자란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한 생활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마음이 즐겁죠.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을 따라 일어납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풍요롭게 돼 행복해집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가수인데 장나라 가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뭐냐? 주변의 모든 게 행복으로 만들 수 있죠. 길거리에 반짝이는 네온사인들을 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봐도 행복해요.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노을이 예쁘게 지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내겐 다 행복합니다. 신경 쓰이는 것들은 굳이 안 하려고 해요. 자, 아까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나를 포기하는 거. 설명되어져야지만 이해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가? 바라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마음의 평강과 평화라 그랬습니다. 이거 평강, 평화 이 자체가 다 추상명사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이건 뭐 선호공이 되면 될 것 같고. 인정하는 거. 뭘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사랑을 해야 제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거의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묘한 겁니다. 나는 지금 생각과 관념과 정서가 추상적인 계통의 영역에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면 작품을 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자, 보세요. 허근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 버스를 타려는데 지갑을 두고 나온 겁니다. 나름 몹시 추운데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800원이 나오더군요. 버스를 타고도 200원이 남는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행복은 작고 평범한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버스 타고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랑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7세 그 당시 최고령자입니다. 나중이라고 한국에서. 행복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몸이 약해진 나를 자식처럼 보살펴주는 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다.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내 얼굴을 보듬어주고 뽀뽀해줄 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라 그래요. 170세 된 할아버지가. 이거 행복이라는 그 단어의 어감을 금방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추상적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신영식이라는 그 노숙자입니다. 노숙자한테 물어봤어요. 행복이 뭐냐고. 노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뭐 됐습니까? 밥 잘 먹고 등 따시게 잘 자는 것이 행복이죠. 쪽뻥이라도 한 군데 얻어 들어가 편히 잠잤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추워 밤잠을 설쳐요. 신영식이라고 하는 노숙자는 하루 저녁 잘 자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직접 감동을 받고 직접 주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9살 난 초등학생입니다. 광성초교 3학년 다니는 친구인데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게임 CD를 선물 받을 때 제일 신나요. 하루 종일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일 잔치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촛불을 불어서 끌 때는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누나가 짜증날 때는 모든 것이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쭉쭉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추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복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감정이 틀리다. 네. 확연히 틀리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묘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대단한 거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여러분이 행복에 대한 만약에 시를 쓴다 그러면 내가 주위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묘사화 됐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아무리 써봐야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추상적인 이 영역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요, 너무 추상적인 거에 너무 많이 이것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부터 천사, 마귀 뭐 거의 한 뭐 90% 100%가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일이 작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피부에 와닿게 행복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처럼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면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게 뭐예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갑니다. 괜찮습니다. 묘사하기. 그래서 추상적인 세계관을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훈련을 많이 연습하시고 노력을 하면 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3분 스피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분 스피치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3분 스피치, 또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제를 하나씩 정해놓고 3분 동안 내가 아주 멋지게 스피치를 하는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주제가 제시가 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책을 그러다 보면 그 분량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믿음에 대해서, 또 내일은 행복에 대해서 내가 스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적어보는 훈련. 이것도 글을 잘 쓰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